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가장 깊은 나락과 그 속에서 발견한 희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작은 위로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에 힘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온기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하나의 이야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저는 올해로만 57세, 정년 퇴임을 불과 3년 앞둔 은행 본점의 총무부장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저는 대한민국의 여느 평범한 가장들처럼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넥타이를 메고 집을 나섰고 밤늦게 퇴근에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잠깐 들여다보는 것이 하루의 낙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는 제 인생이 정해진 궤도를 따라 마지막까지 순탄하게 흘러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인사부였습니다. 부장님, 이번 본점 구조 조정 대상에 포함되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차가운 목소리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어째서? 30년, 제 청춘과 인생 전부를 이 회사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년을 고작 3년 남겨두고 스스로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권고사직이라는 점잖은 표현을 썼습니다. 퇴직금 외에 위로금으로 3년치 연봉을 얹어주겠다는 달콤한 제안도 덧붙였습니다. 평생을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라 생각했던 직장이 제게 등을 돌리는 순간 저는 제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만 같아 참을 수 없는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퇴직한 후 저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고 결국 저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그 뼈아픈 실패와 절망, 그리고 그 속에서 간신히 붙잡은 작은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퇴직 통보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을 읽었는지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그 한마디에 오히려 울컥 하고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가장이라는 책임감의 무게에 얼마나 짓눌려 살아왔는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결국 식탁에 마주 앉아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권고사직 당했어.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큰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대학과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앞으로 들어갈 교육비와 생활비는 까마득하기만 한데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퇴직 이후 시간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지만 그 텅 빈 시간은 제게 오히려 고통이었습니다. 습관처럼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떴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퇴직금과 위로금으로 받은 7억 원이라는 돈이 통장에 있었지만 그 돈은 제게 안도감보다는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에 대한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돈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안 돼.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예금 이자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 잘 굴려야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7억 원이라는 돈은 저희 가족의 미래가 걸린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이 돈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재취업을 해서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은행에 있을 때 부장님 하며 따르던 협력업체 사장들에게까지 전화를 돌려 일자리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대와는 달리 돌아오는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아이고, 부장님, 죄송합니다. 요즘 저희도 너무 어려워서요. 한때는 그렇게 살갑게 굴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전화를 피하는 모습에서 저는 우리 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매일같이 취업 사이트를 뒤지며 이력서를 넣었지만 나이 많은 지원자라는 꼬리표는 서류 전형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내는 평생을 일만 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쉬면서 천천히 준비해요. 라고 위로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심코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한 영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돈 100만 원으로 연 12% 수익, 안전한 부동산 P2P 투자. 처음에는 그저 그런 낚시성 제목이라 생각하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알고리즘은 또다시 비슷한 영상을 제게 추천했습니다. 결국 저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영상을 클릭하고 말았습니다. 영상 속 전문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 은퇴 후에도 안전하게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 12%의 높은 수익률, 확실한 부동산 담보로 원금 손실 위험 최소화, 6개월 단기 투자. 이보다 더 좋은 재테크가 어디 있겠습니까? 순간 제 마음이 강하게 끌렸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투자라는 말에 마음이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가며 P2P 투자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P2P 투자는 여러 개인 투자자의 돈을 모아 자금이 필요한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빌려주고 나중에 원금과 함께 높은 이자를 돌려받는 구조였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부동산 담보, 원금 보장 수준의 안전성, 그리고 정부 등록 합법 업체라는 문구였습니다. 특히 온투법이라는 법률의 존재가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온라인 투자연 계금융업법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건실한 P2P 플랫폼만이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등록된 업체는 투자자의 자금을 안전하게 별도 관리하고 모든 대출과 투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관리하는 제도권 금융이라면 사기당할 일은 없겠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연체율 0%라는 눈부신 실적과 수백 개가 넘는 투자자들의 성공 후기, 실제 수익금을 인증한 사진들은 저의 마지막 남은 의심마저 거두어 가게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선 위로금의 일부인 5천만 원만 먼저 투자해보기로 했습니다. 6개월 만기의 단기 상품이었고 담보도 확실하다는 설명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개월 후 제 통장에는 원금 5천만 원과 약속된 이자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입금되었습니다. 세금과 수수료를 제하고도 꽤 만족스러운 수익이었습니다. 그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이 불안한 미래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가족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괜히 섣불리 말했다가 실망시키는 일이 생길까 두려웠고 아직은 실험 단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제가 투자했던 플랫폼에서 새로운 투자 상품 알림이 왔습니다.
강남 프리미엄 오피스 빌딩 후순위 담보 투자. 3개월 단기, 연 11%, 이번에도 담보물에 대한 상세한 사진과 위치 정보, 그리고 여전히 빛나는 연체율 0%라는 문구가 저를 유혹했습니다. 한 번의 성공은 제게서 두려움을 앗아갔습니다. 저는 이번엔 더 대담하게 위로금 중 2억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이번에도 역시 원금과 수익은 정확하게 돌아왔습니다. 계좌를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돈을 버는 짜릿한 기분은 실직 후 무력감에 빠져있던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2번의 성공을 거두고 나니 저는 P2P 투자 커뮤니티에 가입해 다른 투자자들과 정보를 교류하며 스스로 전문가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어떤 이는 1년에 7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냈다며 계좌를 인증했고 여러 플랫폼을 비교 분석한 글을 올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어울리며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2번, 3번의 검증을 통해 얻은 확신을 바탕으로 남은 퇴직금 4억 중 3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한 것입니다. 온투법에 등록된 정부 공인 업체, 투명한 상품 설명, 언제나 친절했던 담당자와의 통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을 바쳐 모은 7억 원 전부를 P2P 투자에 쏟아붓게 되었습니다. 연 10%의 수익만 가정해도 매년 7천만 원, 웬만한 직장인의 연봉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예전처럼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아니 그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은행원 시절처럼 정확한 데이터와 기준을 보고 내린 합리적인 판단이었으니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가장 큰 확신에 차 있을 때 가장 혹독한 시련을 안겨준다는 것을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7억 원을 모두 투자한 지 3개월이 지나고 첫 번째 원금 상환일이 다가오던 아침이었습니다. 늘 그랬듯 커피를 마시며 스마트폰을 확인하는데 낯선 알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일부 상품의 상환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순간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며칠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날이 지나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고객센터는 수십 번을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짤막한 공지사항 하나만 덩그러니 떠있을 뿐이었습니다. 계약서 제13조에 의거 부득이하게 만기가 연장됩니다. 투자자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황급히 계약서를 다시 찾아 읽어보았지만 역시 제13조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없는 조항을 핑계로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투자자 커뮤니티를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이 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처럼 상환이 지연되었다는 글들이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었고 심지어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했다는 사람까지 나타났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것이 단순한 시스템 오류나 일시적인 지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더욱 공포스러웠던 것은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보복성으로 상환을 더 늦춘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 모임이 생겨났고 단체 채팅방에서는 분노와 절규가 들끓었습니다. 연체율 0%라더니 담보가 있다면서요. 어떻게 온투법 등록업체가 이럴 수 있습니까? 어느 날 한 피해자가 업체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음성 파일을 공유했습니다. 그 파일 안에는
이미 회사의 운영 자금이 바닥났다는 담당자의 자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투자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허위 담보,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기업에 대한 대출 실행, 그리고 후속 투자자의 돈으로 앞선 투자자의 수익을 메워주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구조. 이것은 뉴스에서나 보던 폰지 사기였습니다. 그 사이 플랫폼의 이름은 바뀌었고 대표이사는 이미 회사를 떠난 뒤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자 모든 것이 끔찍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제 돈, 제 인생이 걸린 7억 원은 아마 다시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절망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텅 빈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계좌를 다시 열어보아도 잔고는 0이었습니다. 30년간 땀 흘려 모은 퇴직금, 아이들의 학자금과 우리의 노후 자금이 그렇게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자존심, 30년 은행원으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희망까지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들 앞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아침에는 아이들보다 먼저 일어나 신문을 펼쳤고 점심 무렵이면 일부러 밖에 나가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이 비어가는 현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관리비, 보험료, 학원비, 돈은 계속해서 빠져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한 푼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혹시 투자한 거 무슨 일 생긴 거예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떨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더 버티다 저는 결국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겨우 말했습니다. 나 투자했던 돈, 그게 다 묶여버렸어. 아마 못 돌려받을지도 몰라.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였고 딸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찢어놓았던 것은 대학교 1학년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군대 갈게요. 휴학하고 입대하면 당분간 돈 쓸 일도 없고 나라에서 나오는 돈으로 버틸 수 있잖아요. 그 말이 어찌나 미안하고 또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딸아이도 피아노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입시 준비 때문에 그만두려고 했어 라며 애써 웃어 보였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제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결혼 전부터 몰래 모아두었던 적금 통장이라고 했습니다. 이걸로 한동안은 생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여보, 저는 그날 아내 앞에서 처음으로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년을 가장으로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좌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바로 그날, 저는 다시 시작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딸의 꿈을 잠시 멈추게 하고 아내의 마지막 비상금까지 쓰게 만든 제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저는 우유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편의점과 택배 물류 창고에도 이력서를 냈습니다. 신이 넘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저녁이면 아내는 늘 제 허리를 걱정해 주었고 저는 일부러 더 밝게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무너진 것은 돈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운 좋게 은행 후배의 소개로 한 건물의 경비직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매달 꼬박꼬박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회의를 주재하던 제가 이제는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정리하고 출입증을 확인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이 일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늦은 밤 고요한 건물 안에서 저는 제 자신을 온전히 마주 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기 사건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고 피해 금액을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볼 생각입니다. 저는 요즘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을까? 아마도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더 이상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제 눈을 가렸던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지키고 싶은 가족이 있기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새벽 공기를 가르며 일터로 향합니다. 출근길 사람들의 분주한 얼굴 속에서 한때 자신만만했던 은행원이었고 부장이었고 아버지였던 과거의 저를 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자신에게 속삭입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중요한 건 아직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니까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혹시 누군가의 아버지이거나 어머니이거나 혹은 내일이 두려운 평범한 한 사람이라면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인생에서 진짜로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절대 돈 때문에 당신의 소중한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 곁에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는 다시 시작할 힘이 반드시 생겨날 것입니다. 삶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기도 하지만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 또한 반드시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가장 깊은 나락과 그 속에서 발견한 희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작은 위로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에 힘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온기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하나의 이야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저는 올해로만 57세, 정년 퇴임을 불과 3년 앞둔 은행 본점의 총무부장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저는 대한민국의 여느 평범한 가장들처럼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넥타이를 매고 집을 나섰고 밤늦게 퇴근에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잠깐 들여다보는 것이 하루의 낙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는 제 인생이 정해진 궤도를 따라 마지막까지 순탄하게 흘러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인사부였습니다. 부장님, 이번 본점 구조 조정 대상에 포함되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차가운 목소리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어째서 30년 제 청춘과 인생 전부를 이 회사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년을 고작 3년 남겨두고 스스로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권고사직이라는 점잖은 표현을 썼습니다. 퇴직금 외에 위로금으로 3년치 연봉을 얹어주겠다는 달콤한 제안도 덧붙였습니다. 평생을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라 생각했던 직장이 제게 등을 돌리는 순간 저는 제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만 같아 참을 수 없는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퇴직한 후 저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고 결국 저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그 뼈아픈 실패와 절망, 그리고 그 속에서 간신히 붙잡은 작은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퇴직 통보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을 읽었는지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그 한마디에 오히려 울컥 하고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가장이라는 책임감의 무게에 얼마나 짓눌려 살아왔는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결국 식탁에 마주 앉아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권고사직 당했어.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큰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대학과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앞으로 들어갈 교육비와 생활비는 까마득하기만 한데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퇴직 이후 시간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지만 그 텅 빈 시간은 제게 오히려 고통이었습니다. 습관처럼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떴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퇴직금과 위로금으로 받은 7억 원이라는 돈이 통장에 있었지만 그 돈은 제게 안도감보다는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에 대한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돈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안 돼.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예금 이자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 잘 굴려야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7억 원이라는 돈은 저희 가족의 미래가 걸린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이 돈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재취업을 해서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은행에 있을 때 부장님 하며 따르던 협력업체 사장들에게까지 전화를 돌려 일자리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대와는 달리 돌아오는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아이고, 부장님, 죄송합니다. 요즘 저희도 너무 어려워서요. 한때는 그렇게 살갑게 굴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전화를 피하는 모습에서 저는 우리 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매일같이 취업 사이트를 뒤지며 이력서를 넣었지만 나이 많은 지원자라는 꼬리표는 서류 전형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내는 평생을 일만 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쉬면서 천천히 준비해요. 라고 위로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심코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한 영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돈 100만 원으로 연 12% 수익, 안전한 부동산 P2P 투자. 처음에는 그저 그런 낚시성 제목이라 생각하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알고리즘은 또다시 비슷한 영상을 제게 추천했습니다.
결국 저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영상을 클릭하고 말았습니다. 영상 속 전문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 은퇴 후에도 안전하게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 12%의 높은 수익률, 확실한 부동산 담보로 원금 손실 위험 최소화, 6개월 단기 투자. 이보다 더 좋은 재테크가 어디 있겠습니까? 순간 제 마음이 강하게 끌렸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투자라는 말에 마음이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가며 P2P 투자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P2P 투자는 여러 개인 투자자의 돈을 모아 자금이 필요한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빌려주고 나중에 원금과 함께 높은 이자를 돌려받는 구조였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부동산 담보, 원금 보장 수준의 안전성, 그리고 정부 등록 합법 업체라는 문구였습니다. 특히 온투법이라는 법률의 존재가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온라인 투자연 계금융업법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건실한 P2P 플랫폼만이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등록된 업체는 투자자의 자금을 안전하게 별도 관리하고 모든 대출과 투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관리하는 제도권 금융이라면 사기당할 일은 없겠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연체율 0%라는 눈부신 실적과 수백 개가 넘는 투자자들의 성공 후기, 실제 수익금을 인증한 사진들은 저의 마지막 남은 의심마저 거두어 가게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선 위로금의 일부인 5천만 원만 먼저 투자해보기로 했습니다. 6개월 만기의 단기 상품이었고 담보도 확실하다는 설명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개월 후 제 통장에는 원금 5천만 원과 약속된 이자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입금되었습니다. 세금과 수수료를 제하고도 꽤 만족스러운 수익이었습니다. 그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이 불안한 미래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가족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괜히 섣불리 말했다가 실망시키는 일이 생길까 두려웠고 아직은 실험 단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제가 투자했던 플랫폼에서 새로운 투자 상품 알림이 왔습니다. 강남 프리미엄 오피스 빌딩 후순위 담보 투자 3개월 단기 연 11%, 이번에도 담보물에 대한 상세한 사진과 위치 정보, 그리고 여전히 빛나는 연체율 0%라는 문구가 저를 유혹했습니다. 한 번의 성공은 제게서 두려움을 앗아갔습니다. 저는 이번엔 더 대담하게 위로금 중 2억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이번에도 역시 원금과 수익은 정확하게 돌아왔습니다. 계좌를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돈을 버는 짜릿한 기분은 실직 후 무력감에 빠져있던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의 성공을 거두고 나니 저는 P2P 투자 커뮤니티에 가입해 다른 투자자들과 정보를 교류하며 스스로 전문가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어떤 이는 1년에 7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냈다며 계좌를 인증했고 여러 플랫폼을 비교 분석한 글을 올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어울리며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2번, 3번의 검증을 통해 얻은 확신을 바탕으로 남은 퇴직금 4억 중 3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한 것입니다. 온투법에 등록된 정부 공인 업체, 투명한 상품 설명,
언제나 친절했던 담당자와의 통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을 바쳐 모은 7억 원 전부를 P2P 투자에 쏟아붓게 되었습니다. 연 10%의 수익만 가정해도 매년 7천만 원, 웬만한 직장인의 연봉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예전처럼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아니 그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은행원 시절처럼 정확한 데이터와 기준을 보고 내린 합리적인 판단이었으니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가장 큰 확신에 차 있을 때 가장 혹독한 시련을 안겨준다는 것을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7억 원을 모두 투자한 지 3개월이 지나고 첫 번째 원금 상환일이 다가오던 아침이었습니다. 늘 그랬듯 커피를 마시며 스마트폰을 확인하는데 낯선 알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일부 상품의 상환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순간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며칠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날이 지나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고객센터는 수십 번을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짤막한 공지사항 하나만 덩그러니 떠있을 뿐이었습니다. 계약서 제13조에 의거 부득이하게 만기가 연장됩니다. 투자자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황급히 계약서를 다시 찾아 읽어보았지만 역시 제13조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없는 조항을 핑계로 투자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투자자 커뮤니티를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것이 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처럼 상환이 지연되었다는 글들이 본물처럼 쏟아지고 있었고 심지어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했다는 사람까지 나타났습니다. 그제야 저는 이것이 단순한 시스템 오류나 일시적인 지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더욱 공포스러웠던 것은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보복성으로 상환을 더 늦춘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 모임이 생겨났고 단체 채팅방에서는 분노와 절규가 들끓었습니다. 연체율 0%라더니 담보가 있다면서요. 어떻게 온투법 등록업체가 이럴 수 있습니까? 어느 날 한 피해자가 업체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음성 파일을 공유했습니다. 그 파일 안에는 이미 회사의 운영자금이 바닥났다는 담당자의 자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투자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허위 담보,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기업에 대한 대출 실행, 그리고 후속 투자자의 돈으로 앞선 투자자의 수익을 메워주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구조. 이것은 뉴스에서나 보던 폰지 사기였습니다. 그 사이 플랫폼의 이름은 바뀌었고 대표이사는 이미 회사를 떠난 뒤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자 모든 것이 끔찍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제 돈, 제 인생이 걸린 7억 원은 아마 다시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절망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텅 빈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계좌를 다시 열어보아도 잔고는 0이었습니다. 30년간 땀 흘려 모은 퇴직금, 아이들의 학자금과 우리의 노후 자금이 그렇게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자존심, 30년 은행원으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희망까지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들 앞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아침에는 아이들보다 먼저 일어나 신문을 펼쳤고 점심 무렵이면 일부러 밖에 나가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이 비어가는 현실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관리비, 보험료, 학원비, 돈은 계속해서 빠져나가는데 들어오는 돈은 한 푼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혹시 투자한 거 무슨 일 생긴 거예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떨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더 버티다 저는 결국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겨우 말했습니다. 나 투자했던 돈, 그게 다 묶여버렸어. 아마 못 돌려받을지도 몰라.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숙였고 딸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을 가장 아프게 찢어놓았던 것은 대학교 1학년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군대 갈게요. 휴학하고 입대하면 당분간 돈 쓸 일도 없고 나라에서 나오는 돈으로 버틸 수 있잖아요. 그 말이 어찌나 미안하고 또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딸아이도 피아노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입시 준비 때문에 그만두려고 했어 라며 애써 웃어 보였지만 저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제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결혼 전부터 몰래 모아두었던 적금 통장이라고 했습니다. 이걸로 한동안은 생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아요. 여보, 저는 그날 아내 앞에서 처음으로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년을 가장으로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좌절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바로 그날, 저는 다시 시작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딸의 꿈을 잠시 멈추게 하고 아내의 마지막 비상금까지 쓰게 만든 제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저는 우유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편의점과 택배 물류창고에도 이력서를 냈습니다. 신이 넘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저녁이면 아내는 늘 제 허리를 걱정해 주었고 저는 일부러 더 밝게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무너진 것은 돈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운 좋게 은행 후배의 소개로 한 건물의 경비직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지만 매달 꼬박꼬박 돈이 들어온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정장을 입고 회의를 주재하던 제가 이제는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정리하고 출입증을 확인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이 일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늦은 밤 고요한 건물 안에서 저는 제 자신을 온전히 마주 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기 사건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고 피해 금액을 되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볼 생각입니다. 저는 요즘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때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을까? 아마도 은퇴 후의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더 이상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제 눈을 가렸던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지키고 싶은 가족이 있기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새벽 공기를 가르며 일터로 향합니다. 출근길 사람들의 분주한 얼굴 속에서 한때 자신만만했던 은행원이었고 부장이었고 아버지였던 과거의 저를 봅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자신에게 속삭입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중요한 건 아직 아무것도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이니까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혹시 누군가의 아버지이거나 어머니이거나 혹은 내일이 두려운 평범한 한 사람이라면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인생에서 진짜로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마음이 무너지면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절대 돈 때문에 당신의 소중한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 곁에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는 다시 시작할 힘이 반드시 생겨날 것입니다. 삶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기도 하지만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 또한 반드시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가장 깊은 나락과 그 속에서 발견한 희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작은 위로와 다시 일어설 용기를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주변에 힘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이 온기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하나의 이야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하니까요. 저는 올해로만 57세, 정년 퇴임을 불과 3년 앞둔 은행 본점의 총무부장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저는 대한민국의 여느 평범한 가장들처럼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넥타이를 매고 집을 나섰고 밤늦게 퇴근에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잠깐 들여다보는 것이 하루의 낙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는 제 인생이 정해진 궤도를 따라 마지막까지 순탄하게 흘러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인사부였습니다. 부장님, 이번 본점 구조 조정 대상에 포함되셨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차가운 목소리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어째서? 30년, 제 청춘과 인생 전부를 이 회사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년을 고작 3년 남겨두고 스스로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권고사직이라는 점잖은 표현을 썼습니다. 퇴직금 외에 위로금으로 3년치 연봉을 얹어주겠다는 달콤한 제안도 덧붙였습니다. 평생을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라 생각했던 직장이 제게 등을 돌리는 순간 저는 제가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만 같아 참을 수 없는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퇴직한 후 저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고 결국 저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그 뼈아픈 실패와 절망, 그리고 그 속에서 간신히 붙잡은 작은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퇴직 통보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의 공기는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얼굴에 드리워진 그늘을 읽었는지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그 한마디에 오히려 울컥
하고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가장이라는 책임감의 무게에 얼마나 짓눌려 살아왔는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결국 식탁에 마주 앉아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권고 사직당했어.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큰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대학과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앞으로 들어갈 교육비와 생활비는 까마득하기만 한데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퇴직 이후 시간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지만 그 텅 빈 시간은 제게 오히려 고통이었습니다. 습관처럼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떴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퇴직금과 위로금으로 받은 7억 원이라는 돈이 통장에 있었지만 그 돈은 제게 안도감보다는 어떻게 지켜내야 할지에 대한 압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돈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안 돼.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예금 이자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 잘 굴려야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7억 원이라는 돈은 저희 가족의 미래가 걸린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이 돈을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재취업을 해서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은행에 있을 때 부장님 하며 따르던 협력업체 사장들에게까지 전화를 돌려 일자리를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대와는 달리 돌아오는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아이고, 부장님, 죄송합니다. 요즘 저희도 너무 어려워서요. 한때는 그렇게 살갑게 굴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전화를 피하는 모습에서 저는 우리 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매일같이 취업 사이트를 뒤지며 이력서를 넣었지만 나이 많은 지원자라는 꼬리표는 서류 전형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내는 평생을 일만 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쉬면서 천천히 준비해요. 라고 위로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무심코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한 영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돈 100만 원으로 연 12% 수익, 안전한 부동산 P2P 투자. 처음에는 그저 그런 낚시성 제목이라 생각하고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알고리즘은 또다시 비슷한 영상을 제게 추천했습니다. 결국 저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영상을 클릭하고 말았습니다. 영상 속 전문가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 은퇴 후에도 안전하게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 12%의 높은 수익률, 확실한 부동산 담보로 원금 손실 위험 최소화, 6개월 단기 투자. 이보다 더 좋은 재테크가 어디 있겠습니까? 순간 제 마음이 강하게 끌렸습니다. 설명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저처럼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투자라는 말에 마음이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가며 P2P 투자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P2P 투자는 여러 개인 투자자의 돈을 모아 자금이 필요한 부동산 개발 사업 등에 빌려주고 나중에 원금과 함께 높은 이자를 돌려받는 구조였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은 부동산 담보, 원금 보장 수준의 안전성, 그리고 정부 등록 합법 업체라는 문구였습니다. 특히 온투법이라는 법률의 존재가 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온라인 투자연 계금융업법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건실한 P2P 플랫폼만이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등록된 업체는 투자자의 자금을 안전하게 별도 관리하고 모든 대출과 투자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있었습니다. 나라에서 관리하는 제도권 금융이라면 사기당할 일은 없겠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연체율 0%라는 눈부신 실적과 수백 개가 넘는 투자자들의 성공 후기, 실제 수익금을 인증한 사진들은 저의 마지막 남은 의심마저 거두어 가게 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선 위로금의 일부인 5천만 원만 먼저 투자해보기로 했습니다. 6개월 만기의 단기 상품이었고 담보도 확실하다는 설명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개월 후 제 통장에는 원금 5천만 원과 약속된 이자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입금되었습니다. 세금과 수수료를 제하고도 꽤 만족스러운 수익이었습니다. 그날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이 불안한 미래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가족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괜히 섣불리 말했다가 실망시키는 일이 생길까 두려웠고 아직은 실험 단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제가 투자했던 플랫폼에서 새로운 투자 상품 알림이 왔습니다. 강남 프리미엄 오피스 빌딩 후순위 담보 투자 3개월 단기 연 11%, 이번에도 담보물에 대한 상세한 사진과 위치 정보, 그리고 여전히 빛나는 연체율 0%라는 문구가 저를 유혹했습니다. 한 번의 성공은 제게서 두려움을 앗아갔습니다. 저는 이번엔 더 대담하게 위로금 중 2억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이번에도 역시 원금과 수익은 정확하게 돌아왔습니다. 계좌를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돈을 버는 짜릿한 기분은 실직 후 무력감에 빠져있던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2번의 성공을 거두고 나니 저는 P2P 투자 커뮤니티에 가입해 다른 투자자들과 정보를 교류하며 스스로 전문가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어떤 이는 1년에 7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냈다며 계좌를 인증했고 여러 플랫폼을 비교 분석한 글을 올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어울리며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2번, 3번의 검증을 통해 얻은 확신을 바탕으로 남은 퇴직금 4억 중 3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한 것입니다. 온투법에 등록된 정부 공인 업체, 투명한 상품 설명, 언제나 친절했던 담당자와의 통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을 바쳐 모은 7억 원 전부를 P2P 투자에 쏟아붓게 되었습니다. 연 10%의 수익만 가정해도 매년 7천만 원, 웬만한 직장인의 연봉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예전처럼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아니 그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은행원 시절처럼 정확한 데이터와 기준을 보고 내린 합리적인 판단이었으니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가장 큰 확신에 차 있을 때 가장 혹독한 시련을 안겨준다는 것을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7억 원을 모두 투자한 지 3개월이 지나고 첫 번째 원금 상환일이 다가오던 아침이었습니다. 늘 그랬듯 커피를 마시며 스마트폰을 확인하는데 낯선 알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일부 상품의 상환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순간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며칠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날이 지나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고객센터는 수십 번을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짤막한 공지사항 하나만 덩그러니 떠있을 뿐이었습니다. 계약서 제13조에 의거 부득이하게 만기가 연장됩니다.
투자자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황급히 계약서를 다시 찾아 읽어보았지만 역시 제